자, 이번 시간 20년 1월달 기출문제 봐보죠. 41번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신의성실 원칙인데, 신의성실 원칙 요건이에요. 1번에 과세관청에 공적인 견해표시 있어야 한다. 맞고요. 2번에 그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했고 그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3번에 그 신뢰를 기초로 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요. 4번에 당초 견해표시에 부합하는 적법한 행정처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당초 견해표시에 반하는, 반대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신의칙을 거는 거죠. 정답이 4번이고요. 42번은 계속 나왔던 거니까 실신근조, 국세부가의 원칙, 부가했더니 실신해서 근조 돌아가셨다. 자, 43번에 수정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 올바르지 않은 것. 보기 1번에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수정 신고할 수 있죠. 맞고요. 2번에 보면 납세 의무자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어때요? 네,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정 청구. 그래서 잘못됐고요. 자, 보기 3번은 보시고 보기 4번 볼까요? 법정 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그 후 일정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44번에 보면 가산세 부과,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1번에 무신고 가산세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하는 건데, 두 번째 줄을 보면 무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된다가 아니라, 원래 무신고가 20%고 부정행위면 40%가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3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보기 4번 보세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 또는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내가 이거 안 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라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5번.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전형적인 문제인데, 보기 3번만 볼까요? 외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청산소득 누구만 진다 그랬어요? 내국 영리법인. 근데 여기 외국 영리법인, 즉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6번 소득 처분이요. 1번에 중간에 보세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기타 사유출, 자, 이때는 추가적인 과세가 없습니다. 끝에 보면 맞고요. 3번에 소득 귀속자가, 자, 이거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출자자면서 2번이래요. 자, 출자자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인데 출자, 임원이면 뭐로 하느냐? 배당하고 상여가 중복되면 상여로 가죠.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배상기사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게 다 왜 그런 거예요? 회사 돈을 뭐 임직원이 지금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비교통비였다. 여비교통비, 즉 가족여행 가는 여비교통비를 회사 경비로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지금 송금불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배상하라는 기사가 떴다고 해서 배상기사고, 항상 이 순서가 있으면 배당하고 상여가 있으면 상여, 뭐 배당하고 기사가 있으면 기사, 이런 식으로 그 우선순위가 밑에 있는 것들이 간다.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47번 뭐죠? 세무조정이 요구되는 항목. 자, 기억해보면 유상증자 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거 뭐예요? 주발초죠. 자, 주발초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다? 예, 주발초는 입금 항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금불산이 패야 돼요. 세무조정 필요하고요. 동그라미. 이 내연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자, 이걸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어요. 이거 그대로 인정되죠. 세무조정 필요 없죠. 없고요. 디귿에 보면 2월 결손금 보장된 채무면제이익을 수익으로 처리했다? 아니죠. 입금불산이 패야죠. 그러니까 세무조정해야 되고. 리을에 보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자, 이걸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세무조정 필요 없겠죠. 세무조정이 요구되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8번에 입금에 대한 걸로 옳은 설명이요. 1번에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 법인세액 중 수익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 제1을 입금으로 간주한다. 자, 얘를
정말 말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고, 자, 이 외국 법인이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중의 일부를 자, 이걸 이제 법인세로 내고, 자, 걔네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법인세를 내고, 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이렇게 배당하다 보면, 저는 일단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배당을 받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배당이 될 뿐이지만, 이 배당 중에서 외국 법인이 외국에다가 납부한 이 세금 있잖아요. 이 세금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더했다가 얘를 나중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다시 읽어보세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 법인세,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 법인세, 그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외국 법인세. 그 법인세액 중에서 수입배당하게 해당하는 금액. 자, 수입배당금이 이만큼 있었는데, 얘가 이익이 있었는데, 그 이익 중에서 내가 받은 금액의 비율이 얼마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70을 받았다. 이 배당한 거 100 중에 70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이 법인세액의 70%만큼이 내가 부담한 거니까, 그 금액을 다시 입금 산입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1번에 있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보기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기 3번 볼까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입금에 산입한다. 자, 이게 평상시 우리 얘기하는 거로는 되게 쉬운데 여기서 보시면 또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자, 회사가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채무가 있었어요. 자, 채무가 100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뭐 했냐면 얘를 출자 전환했죠. 출자 전환하게 되는 순간 채무가 없어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자본은 30밖에 안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자본금 주발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본금 주발초, 그 회사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자본금 주발초가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은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는 100이 없어졌는데 자본으로는 30만 했으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네, 채무 면제 이익이죠. 채무가 100이라는 채무가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본으로는 30밖에 안 갔으니까 거기 나머지만큼이 나한테는 이익이란 거예요. 그게 채무 면적이다. 다시 읽어봐요. 3번을 보면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했어서 그 주식의 시가, 자, 주식에 발행한 시가가 있는데 그걸 초과한 채무 금액, 그 금액은 나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 채무가 100이 있어서 쟤한테 줄 돈이 100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은 30짜리 준 거야. 그리고 끝난 거야. 그 채무가. 그럼 그 70이란 채무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채무 면제 이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 금액을 채무 면제 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입금에 산입합니까? 아니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다음에 49번 볼까요? 인건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죠. 1번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모두 송금 산입된다. 예, 사용인은 퇴직금도 그렇고 상여금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자, 사용인한테는 많이 줬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은 인정되고요. 2번에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모두 송금 불산입되나요? 아니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한테 과다하게 주면, 동일지기에 다른 사람보다 과다하게 주면 송금불산입이고요. 그래서 틀렸고, 3번에 비상근 임원한테 보수를 줬는데 그건 모두 송금불산입한다. 이것도 아니죠. 비상근 임원이면 상근하지도 않아. 매일 오지도 않아.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된 거, 통상적인 관례를 봤을 때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 거, 그것만 송금불산입하죠. 자, 4번에 보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자, 사용인한테 상여금, 사용인한테 퇴직금은요, 뭐 얼마를 주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부 다 송금이에요. 그래서 다시 4번에 보면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만을 송금으로 인정하나요? 아니, 사용인한테는 전부 다 송금이다. 자, 50번 보죠. 송금 불산입되는 걸 보죠.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직장체육비 송금되죠. 2번에 출자 임원 소액주주가 아니라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자, 이게 소액주주 아닌 임원이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이고, 2번 송금불산입. 3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원의 교통 벌과금 송금불산입 되죠. 그래서 2번, 3번이 송금불산이니까 됐고요. 4번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이건 전부 다 송금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250이고요. 자, 51번에 손익의 귀속식이요.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 보기 3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보기 4번에 부동산 양도손익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상관없이 대금 청산일이다? 아니죠. 아니요. 부동산 양도는요. 셋 중에 항상 우리 빠른 날로 간다라고 하고 있었죠. 자, 52번 보죠. 감가상각인데요. 주3일은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하고 세법상 기계장치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에요. 자, 정액법 5년이니까 자, 취득가액이 1억이 있고 정액법 5년이에요. 그러면은 X1년도, X2년도 상관없이 일단 세법상의 상각 범액은 얼마요? 2천만 원이죠. 상각 범액은 2천만 원이요. 자, 그런데 X2년도에 회사가 세 번째 주라고 X2년도에 상각비로 1,900을 했어요. 자, 회사가 상각비 처리한 거는 1,900이고요. 근데 세법이 생각하는 범위액 자체는 2천인 거야. 뭐예요? 시인부족액이죠. 자, 시인부족액이 있을 때 세무조정은요. 상황일을 보세요. 전기 상각부인액이 200이 있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작년부터 넘어오는 금액이 200이 있었어요. 200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올해 부족한 게 얼마요? 네, 부족한 게 1이죠. 1이면 자, 200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란 거 전부 다 송금산입이 가능할 거고. 자, 전기 시인부족액이 있으면요. 네, 그때는 아무 조정이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3번이요.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인데요. 저는 이거는 대부분 못 푸실 거라고 봐요. 시험장에서 얘를 완벽하게 푸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공이 상당하신 거예요. 공부량이 많으시고, 공부량이 많다는 거는 이제 빠르게 얘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료를 딱딱 보고 기부금 세무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부금 세무조정이 정리한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보시고 전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서 이것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부금은 항상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된다 그랬죠. 틀을 짜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기부금 지출한 거를 쓰죠. 기부금 지출한 거를 특례하고 일반으로 사용을 기재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쓰기로 했어요? 우리 당기순이익부터 해서 입금 산입 세무 조정한 거, 송금 산입 세무 조정한 거, 그래서 차가감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적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법정 소득이라고 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걸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회사가 비용 지출한 금액하고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무조정 얘를 하는데, 얘가 특례 기부금도 있을 거고요, 일반 기부금도 있을 거예요. 자, 얘를 하나씩 이제 따라가 보죠. 자료 보면서. 제일 먼저 보니까 자료예요. 박스에 양가를 보면서 당기순이익이 100이요. 100. 그 다음에 특례가 8,000, 일반이 1,200이래요. 자, 특례가 8,000, 일반이 1,200 있었어요. 자, 근데 자료 2번에 보니까 기부금 위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액이 1,300. 그 다음에 송금 산입 금액은 없어요. 그럼 차가금 소득 금액이 1억 1,300이 되고요. 공제가 들어간 2월 결손금. 자, 여기에서 결손금 넘어오는 게 얼마냐면 1,300, 결손금이 8,000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법정소득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법정소득은 일단 차가감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부금 있는 것들을 다시 더하죠. 자, 기부금을 다시 더하고 여기서 결손금을 빼는데 2월 결손금 뺄 때도 하나 주의할게요. 자, 2월 결손금 뺄 때 우리 2월 결손금 과세표준 계산할 때도 중소기업은 100% 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애들은 뭐 80% 됐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료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결손금 있으면요, 일단 있는 그대로 다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소득 금액,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25가 나와요. 125.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특례를 8,000 썼고요. 자, 얘를 1,200을 썼다고 할 때 한도 금액이요. 1억 2,500 곱하기 50% 하죠. 그러면 62.5예요. 62.5면 이 금액 계산해보면 1,750이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얘는 안 물어봤어요. 특례에 대한 것만 물어봤으니까 특례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자, 54번은 계속 봤던 문제고요. 55번 볼까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입이에요.
자, 보기 1번에 보면 대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화해야 됩니다. 어때요? 네, 특정 차입금 이자니까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 자본화 대상 자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합니다. 아니요. 회계 얘기야. 이건 회계 얘기.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 즉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에 단기 말까지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자, 이건 좀 이따 보고, 4번에 건설자금이자는 업무무관자산이자보다 선순위로 하죠. 그렇죠? 채지건업이니까. 건설자금 다음에 업무무관이라서 건설자금을 먼저 하고요. 자, 보기 3번. 얘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각자산의 특정 차입금 이자를 비용 계상했다. 자, 회사가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금과 관련된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회사가 이자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 이자 비용 만약에 100이라고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자, 이 비용이라는 금액을 세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불산입했겠죠. 송금불산입해서 만약에 이게 뭐 건물에 대한 거라고 하면, 자, 건물에 대한 차입금 이자 비용이 있어서 이 금액만큼이 뭐로 했을 거냐면 유보로 됐을 거예요. 세법에서는 자산으로 보는데 우리 회계에서 얘를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유보라는 애는 언젠가 얘가 추인이 돼야 되는데 유보 같은 경우는 자산을 처분할 때도 추인이 되지만 그 자산을 상각할 때도 추인이 되잖아요. 어떨 때요? 이 자산에 유보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관련해가지고 유보가 된 애들, 이 유보가 됐으니까 얘는 나중에 반대 조정이 필요한데 반대 조정으로 이렇게 처분이나 상각할 때 송금산입을 먹어서 가져야 되다 보니까 얘네를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유보로 달고 있다가, 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얘를 상각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상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금액을 뭐라고 보냐면 상각부인액으로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각부인액으로 봐줘야 뭐가 잡아요? 나중에 처분이나 상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송금으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기 3번에 보면 단기 말까지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요. 지금 이걸 짓고 있어요. 짓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장부상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데, 자, 그런 상각자산의 특정 차입금 이자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걔는 송금불산입 됐겠죠. 일단 그 송금불산입 금액을 단기에 송금불산입하고 차기 이후에는 걔가 뭘로 되냐면 건설 완료 후에 상각부인액으로 의제해서, 원래 얘는 상각부인액으로 송금불산입된 건 아니잖아요. 이자 비용으로 송금불산입한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는 똑같아요. 이 금액들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야 되는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하다 보니까 송금불산입하고 자산 금액으로 봐서 유보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자산이 지금 이만큼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법에 보는 자산은 이만큼 더 있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러면 나중에 상각할 때도 장부에서는 요만큼만 가지고 상각을 하지만 세법은 여기 있는 유보인 애들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니까 상각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뭐로 본다? 상각이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얘는 금융비용, 자, 그 특정 차입금 이자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불산입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 자산이 완공되고 나면 상각부인한 금액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할 때도 추인하고 처분할 때도 추인을 해준다는 거죠. 56번은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57번에 보면 준비금하고 충당금. 자, 그것도 보기 1번하고 2번만 볼게요. 1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설정 대상 법인의 별다른 제한이 없나요? 설정 대상 법인이 정해져 있죠.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신용회복 목적 회사, 걔네들의 손실보전 준비금만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뭐 아무 회사나 다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자, 58번 보면 문제가 너무 쉽죠. 얘는 첫 번째 줄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0억 원짜리를 5억 원에 양도했을 때, 자, 10억짜리를 5억에 양도하면요. 자, 여기 10억이 있는데 얘를 5억에 양도하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10억하고 5억의 차이가 전부 다 부당이익 예산 부인이 되겠죠. 저가 양도니까. 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면 10억하고 여기 7억 그
시가의 70%까지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죠. 70%까지는 적정하다고 보고 그 70%보다 싸게 양도한 2억에 대해서만 기부금으로 의제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5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전부 다 그냥 입금 산입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 자, 59번에 보면 과세표준 계산하라 그랬죠. 자,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구하고 거기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월 결손금이 없어요. 우리 지금 전기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풀 때 2월 결손금까지 있는 것 좀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풀면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2월 결손금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자, 60번 보죠. 법인세 과표 신고할 때 제출하지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거요. 자, 1번에 재무상대표, 2번에 손익계산서, 4번에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걔네들이죠. 그 정답은 3번.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요. 회사의 원가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61번에 보면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하고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번 보죠. 이거 계속 나오는 설명인데요.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 자, 내가 어떤 단체예요. 단체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지 이익이 있으면 라고 했더니 이 단체가요 만약에 법인이었으면 법인세를 적용할 거야. 근데 법인으로 지금 등록된 단체가 아니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과세할까 했더니 만약에 이 단체가요 소득을 구성원들한테 막 분배해요. 그러면 결국 단체의 소득이 구성원들한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과세하는데요? 이 구성원들 각각에 대해서 과세하면 돼. 그렇게 분배할 때는. 근데 분배를 안 한대. 단체가 그냥 그 소득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이 단체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기 3번을 보면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 자,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데 1거주자로 보는 그게 아니래.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1거주자가 아니라 이 소득을 구성원들한테 이미 지금 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1거주자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두 번째 줄 끝에 각자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사업 경영하는 거랑 똑같죠. 자, 여기 있는 소득을 분배받는다고 했으니까 공동으로 사업해서 그 소득을 나눠 갖는 거예요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 각자가 세금을 내면 되고요. 보기 4번에 보면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돼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1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법 적용하나요? 아니요. 각각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62번에 보면 이자소득이죠.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에 자금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자, 돈 빌려주는 걸 영업으로 하는 애요. 자, 걔가 이자 받으면 그건 뭐예요? 사업소득. 근데 이자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잘못했죠. 자, 이번에 보험기간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이자소득이죠. 맞고요. 3번. 이자소득하고 파생상품이 결합됐다. 그럼 나중에 그 이익 뭐로 가요? 이자소득 간다고 했고요. 4번에 동일 직장이나 동일 직종. 자, 거기에 있는 공제조합.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소득.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그거 있었죠. 우리. 63번에 보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 1번 해외에서 받은 거 이거 원천징수 안 됐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3번 원천징수가 누락된 거 자, 얘도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죠. 4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자,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공동사업을 한다고요. 둘이서 공동사업을 하는데 B라는 애는 공동사업하면서 실제 이제 영업에도 뛰는 거야. 그래서 업무 집행을 하고 있어. 근데 A라는 애는 돈만 출자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출자 공동사업자야. 자, 그랬더니 이 공동사업 같이 하기로 한 사업을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이익이 나서 그 이익을 이제 나눠 가졌죠. 그랬을 때 이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은 A라는 돈만 출자했던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성격 자체는 지금 배당이라고 받았지만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공동으로 사업한 거예요.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세법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의 형식은 배당이지만 그 실질은 사업소득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해서 본 돈이란 거죠.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우리 무조건 뭐예요? 네,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6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직장공제 초과부담금은 이자소득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 쟤는 무조건 분리과세죠. 직장공제 초과부담금은. 자, 이제 64번. 64번은 되게 쉬워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부동산 임대하면 월세 관리비 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얘는 월세밖에 없어. 근데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분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1년치 임대료 1억 2천을 한 번에 받았어요. 그랬으면 월수를 안 분해서 6천만 원이 답이 된다는 거라서 간단하고요. 65번. 자, 이제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죠? 넘어가고. 자, 66번 보죠.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인데 보기 3번, 4번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 1번, 3번, 4번 여러분이 보시고 보기 2번에 보면 2019년에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발생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기간. 자, 이거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월 결손금을 무제한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이후 거는 15년이 맞아요. 근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걔네들은 10년이에요. 10년. 자, 그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로 나올 수가 있어서. 자, 67번. 와, 이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해서 맞추시는 게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자, 한번 볼게요. 김삼일 씨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친, 모친, 딸, 아들. 부친, 모친, 딸. 되나 보죠. 자, 일단 김삼일 씨 무조건 되고요. 배우자를 봤더니 배우자는 소득만 보죠. 소득만 봤더니 총급여가 500이야. 이 문제가 어려워. 자, 총급여가 500만 원인 사람 근로소득금액 계산해 보면 100만 원 넘어요. 자, 그럼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원래는 안 돼. 하지만 총급여 500까지는 해줘요. 총급여 500까지는 해준다. 그래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부친은요, 연령은 맞아요. 그리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근데 부친 연세가 60세가 넘었는데 80세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경로우대자 공제도 가능하죠. 그런데 부친 봤더니 부친 옆에, 이름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공제도 돼요. 되면 이렇게 다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친을 보니까 연령은 돼요. 60세 넘었는데 사업소득금액. 자, 소득이 있어서 안 돼요. 자, 딸을 봤더니 연령은 돼요. 20세 이하고 소득 없어요. 아들도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가 5명, 5명에다가 추가 공제가 장애인 200에 그 다음에 경로우대 공제 100이니까 추가 공제 300이면 정답은 1,0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68번 보면 교육비 세 공제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하려면 공제 대상이 되는 거 찾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본인 대학원 학비. 자, 본인은 한도 없이 다 되고요. 대학원도 돼요. 그러니까 되고. 총급여 500만 원 있는 배우자. 자, 배우자 500만 원이어도 기본공제 대상 해당하죠. 그래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본다 그랬어요. 그 대학의 학비라 그랬으니까 대학 학비인데 대학 학비는 우리 얼마까지 돼요? 900까지 되죠. 근데 대학인데 400이니까 공제 대상에 해당하고요. 자, 장녀의 중학교 250, 자, 300 안 되니까 250까지 다 되고요. 차녀의 유치원 150, 150도 다 되죠. 한도가 300까지 되니까. 그럼 1000에다가 이거 하면 1400이죠. 자, 이 1400에다가 15% 곱해 보시면 2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69번 퇴직소득이요. 보기 1번은 뭐 사용자 부담금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소득, 그게 퇴직소득이다.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자, 매일같이 나가다가 비상근 어쩌다 한 번씩 나가. 그러면 아무래도 급여가 팍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근이 됐을 때 퇴직금 계산하면 퇴직금이 주니까 그냥 상근에서 비상근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퇴직한 걸로 봐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규정이 있냐면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근이 비상근 됐다고 해서 무조건 현실적 퇴직이 되느냐, 그건 아니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2번은.
자, 3번에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하면 뭐가 되나요? 네. 과세 이연했던 퇴직소득인데 한 번에 빵. 그럼 뭐요? 원래는 퇴직금이니까 퇴직소득. 4번에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는요. 원래 퇴직을 한 날로 보게 되죠. 자, 70번 연말정산 사례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1번 양도세요. 자, 보기 1번에 취득가액, 설비비, 계량비, 자본적주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양도비용을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비용 있으면 당연히 비용으로 빼줘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보면 토지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 3년 이상. 자, 이럴 때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죠? 맞고요. 3번. 토지건물 부동산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겠죠. 맞고요. 4번. 거주자가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줘야 되죠. 자, 문제 72번. 72번은 보기 1번, 2번은 계속 나왔던 거고요. 보기 3번 볼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어요. 사업자이기만 하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부가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겁니다. 3번은 조금 생소한 문장이라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한번 봤고요. 자, 문제 73번이요.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의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 거래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아니,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후. 자,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하나요?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랑 상관없다. 4번의 겸용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말하죠. 맞고요. 4번 집에 있는 폐품을 일시적으로 팔았으면 사업성이 있는 거다? 아니죠. 계속 반복성이 없잖아요. 자, 74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 75번 보죠.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사업장 어디요? 법인의 등기부 소재지. 1번이 틀렸고요. 2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 3번 부동산 임대는 뭐였어요? 네, 부동산의 등기부 소재지. 주의하자 그랬죠. 자, 부동산 매매업도 법인의 등기부 소재지고요. 1번에 있는 건설업처럼 1번에 있는 건설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고 3번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고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차이로 4번에 보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76번. 영세율하고 면세 비교한 거예요. 자, 면세만 놓고 보죠. 먼저 1번에 부가세 역진성 하나 맞죠, 면세가. 2번에 부분면세 맞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맞죠. 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아니. 면세사업자의 유일한 의무가 매입처별합계표. 자, 매입은 했잖아요,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해줘야죠. 자, 77번 보면 예정신고할 때 과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보니까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죠. 특관자하고 특관자 아닌 매출액. 자, 특관자에 대한 매출은 3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시가가 4천이라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는 4천이란 거고요. 특수관계인 이외의 한 매출은 그냥 매출액 그대로 가면 되는데 4,550인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포함된 금액이 4,550이에요. 그러면 빼내야죠. 그럼 매출 환입하고 애누리하고 할인을 다 더하면 400에다 500이죠. 500. 그러니까 4,550에서 500을 빼니까 4,05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80.5. 8,050만 원. 정답이 3번이고요. 자, 78번이 어려운 듯 보이면서 쉬운 문제예요. 78번은 생각보다 쉽다. 봐볼까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걸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박스에 자료 1번에 보면 매입가액을 보니까 과세사업에 사용할 부품, 면세사업에 사용할 부품, 공통으로 사용할 부품을 줬어요. 그러면 일단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에 쓰는 거 되죠? 그게 얼마요? 5천에 해당하는 거. 자, 과세
또 가능한 게 공통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공통으로 내가 매입한 거에 얼마요? 3천이 있어요. 자, 3천이 있는데 공통으로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쓰는 거요? 과세 사업에 쓰는 거. 자, 그러다 보면 얘를 안 분해야 되니까 공급가액. 자, 총 공급분의 뭐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요? 과세 공급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X1년 이익이잖아요. 내가 지금 신고하는 게 X1년 이익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할 때는 뭘 가지고요? 내가 살 때 세금계산서는 받았고요. 세금계산서는 그때 이미 받아놓은 거고, 그걸 이 중에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부가세 신고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단기 공급, 총공급분의 단기 과세 공급이 될 텐데, X1년 2기의 총공급하고 과세 공급을 봐보면,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공급가에 보면 X1년 2기에 총공급이 과세 공급이 2억, 면세가 이렇게 해서 3억이죠. 총공급이 3억이고 이 중에 과세가 2억이니까 3분의 2요. 3분의 2. 이만큼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2천이죠. 그럼 과세 5천에다가 공통매입세액 2천 하면 총 7천이니까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700이 되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한두 번 해보면 얘는 쉽게 할 수 있다. 자, 79번. 세금계산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봐야 맞고요. 자, 위탁 판매일 때 세금계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세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맞는 설명이죠. 3번.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가능하죠. 자, 4번에 보면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자,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개인들은 그 수익금액에 따라서 뭐 전자도 되고 종이도 돼요. 자, 그런데 자, 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 그 이외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할 수 없다? 아니에요. 원래 의무 대상이 아닌 애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표현 한번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80번 보면 일반하고 간이 비교하는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간이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급한 거에 10% 맞고요. 2번. 간이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 안 되죠. 맞고요. 3번. 간이가 쓰자는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고, 아니요. 간이도 1년에 한 번은 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에 한 번은 확정 신고를 한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간이는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년도 기출문제가 풀이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20년도 1월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